김현정의 뉴스 쇼. 요즘은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소개하는 게 제 오프닝의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북한 리영호 외무상의 말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도, 즉 공해상을 날아도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뉴욕 유엔 총회장을 떠났는데요.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정말 치킨 게임의 정석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고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양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어제는 부인 서혜순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서혜순 씨의 해명을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선 어떻게 들었을까요? 잠시 후에 첫 순서로 인터뷰해보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말과 말이 맞서는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선전포고 했다, 아니다, 안 했다 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제 선전포고를 놓고 공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엊그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적었거든요. 그랬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예. 그러자 리용호 외무상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젯밤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성명을 내고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트럼프가 우리를 향해서 선전포고했다. 그렇죠. 전 세계는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영공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언제든 쏴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됐네요. 이거는 지난 주말에 B-1B 폭격기가 NLL 넘어서 갔다 왔잖아요. 네. 공해상 깊숙이 북한 근처까지 갔다 온 거를 전제해서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식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선전포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의 문제 제기가 터무니없다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예. 이어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을 다룰 옵션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네요. 참 말폭탄, 말의 전쟁 우리가 표현하는데 말의 전쟁치고 참 무섭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피의자 원세훈의 검찰 출석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예. 이번에는 정치 공작 혐의로 불려 나오는 겁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후 2시 원전 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또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시위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거든요. 예. 검찰은 원전 원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할 예정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시절에 박지원, 송영길 의원 등의 정치인, 그리고 조국, 이상돈, 장하중 교수 등 정부 비판적인 인사를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인 사실이 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기가 무슨 정보기관이었는지 사찰기관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2시에 나갑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네, 오래전 일. 경황이 없어서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어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어젯밤 JTBC 뉴스에 출연했는데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지는 모습이네요. 그러게요. 10년 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 또 남편의 죽음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채 내내 경황이 없었다, 또 당황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납득이 쉽지 않은 발언, 또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에는 듣는 이가 경황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예. 경찰은 곧 서 씨를 불러서 딸의 죽음 그리고 저작권 소송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에 서현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바로 서혜순 씨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2007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서현 양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서 있습니다. 씨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오늘 첫 인터뷰는요. 요사이 세간의 관심이 워낙 높은 이슈인데다가 어젯밤 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서혜순 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젯밤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잘 몰랐다. 이런 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논란과 의혹은 더 증폭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고 김광석 씨의 유족 측, 그러니까 형과 어머니 측에서는 어제 인터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김광석 씨 형과 어머니 측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만나보죠. 김성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서혜순 씨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이 보신 분들도 지금 공감하듯이 오히려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고 오히려 좀 의혹을 좀 증폭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좀 이상했던 부분, 이해가 가지 않았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딸아이의 죽음을 갖다 10년 동안 경향이 없어서 또 주변에 시댁 식구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저희는 도무지 상식과 경험치에 비춰봐도 그걸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하고 대화 나눠보셨어요? 어제 그 인터뷰 후에? 그냥 말을 좀 아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 답변이 아니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게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어제 합리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다.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다. 따로 입장을 낼 것조차 없다라는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왜 아이의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친가에 알리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서혜순 씨는 그 당시 본인의 소송으로 너무 힘들었고 서연이는 장애 1급으로 돌보기도 케어하기도 쉽지 않았다. 사망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게다가 그해 4월에는 본인의 부친도 사망하면서 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시댁하고는 심한 마찰이 있어서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서연이의 안부를 시댁에서 묻지도 않았고. 답변이 석연치는 않은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그쪽 말을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 좀 일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합의, 결국 조정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났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에 있어서는 아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아이를 위해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서연이가 독하고 손녀로서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또 그 아이 장래를 위해서 양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경향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혹은 경황이 없어서 친가 쪽에 알리지 않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재판에 있어서는 이 아이가 피고인 재판이 있었기에 재판이 2개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그중에 하나는 서연이가 피고인 것도 있었는데 서연이와 서혜순 씨가 이것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게 경황이 있고 없고 사이가 틀어져서 이고 아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범죄로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또 담당 변호사님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담당 변호사님은 알고 변호사님이 해결해서 진행했으면 될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혜순 씨는 사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다. 이제 법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랐고 또 사망 여부를 알렸다 치더라도 서연이가 죽으면 그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엄마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나는 없었다. 내가 왜 숨겼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금 그 말이 조금 저희는 모순 있다고 보는 게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어서 본인이 단독 피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를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광석 씨 어머니와 형 측에서는
병사인데 사망 신고를 늦게 한 차원, 그 차원을 넘어서 단순 병사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라고 했는데. 급성 폐렴. 또 지금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예.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거의 사망 상태였다. 예. 그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그런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예.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사망 상태였다라고 하니까. 그분이 일단 벌써 모순이 후송하는 도중에 사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119 구급차 낸지 아니면 병원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료 과정이 도중에 숨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예. 의문이 드니까 그 당시에 조사가 철저히 됐었는지 됐다면 그런 부분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수사기관이 그 당시에 좀 수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재조사해서 밝혀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소 과정을 제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병원에서 서연이가 숨진 뒤에 부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부검 2가 있을 것이고 네네. 검사도 있었을 텐데. 네네. 네네. 이게 단순 병사인지 아닌지는 그 부검 과정에서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분도 이런 사람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이게 그냥 평범한 어떤 일반 과정에서 아이가 성폐렴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엄마가 119 신고를 해서 차량으로 이송돼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검 당시든지 그 당 수사기관들이 큰 의심 없이 조금 소홀히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부검 소견서를 보셨군요. 그러니까. 부검 소견서는 제가 저희 공판이고 지금 그 형사 화성에 있는 동부서에서 보도 자료 낸 거. 언론에 보도자료 낸 거를 저희가 보니까 외상이나 약물 중도 흔적이 없어 특별한 사상 경증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봤을 때 정말 이때 부검이 그렇게 급성 폐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검이 됐던 건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네요. 지금 보도자료밖에는 사실은 이제 본 게 없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부분도 잠깐 짚고 가죠. 그 당시 장례식에 온 지인들한테 서혜순 씨가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리 된 거다라고 말했던 부분.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어제 질의를 하자 서혜순 씨는 그 당시 난 어렸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도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굳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거나 효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은 처음 한 진술일 거예요. 초기 진술이죠.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김영숙이 사망하고 나서 바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말한 답변, 그것이 오직 가장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들은 오히려 모순이 된다면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된 거다라는 그 초기의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럼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얘기는 술을 같이 마시고 두 사람이 같이 마시고 뭔가 장난을 치다가 자살이 아닌 다른 식의 죽음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명확히 조금 만약에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이 장난의 의미가 뭔지, 술을 같이 먹었는지 그런 거에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억이 오래돼서 영향이 없어 질문을 받다고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다시 그거를 왜 그런 말을 했냐를 다시 또 반복해서 질문할 수밖에 안 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도 역시 사실은 이제 부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김광석 씨도 역시 사망 후에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유명인이 사망했는데 부검을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 못할 만큼 엉성하게 할 수 있는가? 따라서 부검도 꼼꼼히 했을 거고 거기에서 자살이라고 나왔다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부검을 하긴 했는데, 이상훈 기자가 이제 제기한 그 영화 김광석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자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볼 때 저희가 부검 소견서를 지금
면밀히 저희가 봐서 그분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데 부검 소견서. 그건 저희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부검 소견서를 사실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의혹이 뭐 사큰이라든지 그러니까 목에 이제 새겨진 흔적이죠. 줄의 흔적. 뭐 줄의 길이가 짧았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부검의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이 소견서를 봐야 하는데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혹시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예. 질문 중에 혹시 예. 지금이라도 부검 소견서를 이제 배순 씨가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개를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질문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 이 소견서는 부인만 볼 수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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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서혜순 씨 말처럼 이게 자살이 분명하다면 김광석 씨의 죽음이 지금이라도 부검 소견서를 같이 보자. 좀 보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끝으로 서혜순 씨가 서연이나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심증을 혹시 어제 인터뷰 보고 더 굳히셨어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또 JTBC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다 하길래 예. 본인이 억울한 부분, 그다음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좀 납득시킬 정도 저희한테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조금 의욕만 더 크게 부풀린 것 같아서 특별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일단 지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승복할 겁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 명쾌하게 해명된 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좀 실망스러운 인터뷰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수 공우 김광석 씨의 유족 측,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 측의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자가 뜨겁게 들어오네요. 네. 워낙 대중들이 사랑했던 예술인의 그렇죠. 죽음과 그에 얽힌 의혹들이기 때문에 청취자 김혜림님은 부검이 핵심 같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검 소견서를 딸도 그렇고 김광석 씨도 그렇고 그 부검 소견서 보여주고 공개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핵심이죠. 서혜순 씨는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가? 사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크게 꼬리길 게 없다 그러면은 보여주면 됩니다. 예, 공개하면 되죠. 근데 이상호 기자도 그 영화에서 결국 부검 소견서 못 본 거잖아요. 봤죠. 예. 이게 핵심인. 나머지는 사실 다 소문인데, 그렇죠. 의혹인데. 예.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요. 자, 여러분 의견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행간 가죠. 청와대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미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1:1 영수회담을 역제안하면서 5당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이번에도 선언했습니다. 안 나가겠다. 예, 청와대 회동 거부한 홍준표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 지난 7월에도 회동 거부했었어요. 예, 맞아요. 이 7월 16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한 직후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했었거든요. 예. 그때 홍 대표가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 반대했던 일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가서 만나면 서로 얼굴 붉힐 것 같다. 그러면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간 곳이 이 나홀로 청주 수해 지역 봉사 현장이잖아요. 예. 당시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뱁새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뱁새는 누구고 황새는 누구예요? 아무래도 다른 야당을. 황새는 본인이시겠죠? 네, 그렇죠. 정치권에서 당시에 독상 받겠다는 얘기냐. 예. 쫌팽이 놀부심보다 막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맞아요. 근데 2달 만에 이루어지는 회동에 또 불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회동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이유입니다. 형식이요? 예. 그러니까 당 비공개 회의에 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형식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석을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될 텐데 참석자가. 예. 그러면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쇼통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다자회동이 아니라 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최대한 참석을 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 안 되면 홍 대표는 빼고 회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7월에 이어서 또다시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홍준표 대표.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르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가 네. 원하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난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국민들 보기에는 뭔가 지금 뭐 북핵 해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머리 맞대고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미지로 만들어지면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억은 짧지만 사진은 영원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있죠. 정치에서 사진 한 장의 위력 이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예. 국민의 머릿속에 이미지에 딱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글로 막 적어도 그것보다도 그 사진 한 장의 사진이 훨씬 강렬해요. 예, 맞아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 탁 악수하고 어깨에 나란히 하고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나 대통령하고 맞상대하는 사람이야. 제1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한껏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워낙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1야당의 존재감 부실한데 네네. 이 사진 한 장으로 내가 제1야당 나야 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요즘식으로 하면 나야 나죠. 그런데 청와대는 자꾸 사당 대표 원내대표하고 함께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난 들러리 서기 싫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또 전혀 다릅니다. 협치의 상징적인 장면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그 절감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더구나 북미 간의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안보 불안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머리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청와대 욕심은 그거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르니까 단독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추석이 코앞이다입니다. 추석이 코앞인 거하고 홍준표 대표가 회동 거부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기승전 추석이에요. 추석 황금 연휴 동안 어떤 여론을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석은 사실은 여론의 용광로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여론이 다 섞이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군다나 최장 열흘 동안 명정 연휴를 쉴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아지고 정치가 밥상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누가 밥상머리 여론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에게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초당적 협력. 예. 홍 대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최근 안보 불안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럴 때 제1야당 대표로서 핵무장, 전술핵 배치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고 안보 무능 부각을 한다. 이게 보수층 여론 잡는데 나쁠 게 없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추석을 코앞에 두고 협력하는 모습, 협치의 모습, 뭔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야당으로선 사실은 유리한 건 없다. 여론전에서. 그렇죠. 오히려 쫙 대립성 드는 게 낫죠.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한국당도 패싱당할 수 있다입니다. 요새 패싱이란 단어가 유행이에요. 요즘 안보 불안 상황에서 우리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빼고 가는 걸 패싱이라고 코리아 하는데요. 패싱 이러는데. 한국당도 패싱당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 보세요.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명수 임명동의안 때 절실하게 보여줬죠. 더군다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지금 핵 무장론만 고집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불 장군 마유웨이 이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 대표도 개인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7월 영수회담 때 홍 대표가 다음 회동 때는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했었어요.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한다면 진짜 민주당과 나머지 3당이 한국당 건너뛰고 국회 운영하는 일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하루 남았어요. 회동까지.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좀 한번 참석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요. 청와대도 끝까지 설득해본다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내일 아침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참 뒤숭숭한 사건 사고가 많죠. 그중에 하나가 인천 여하 살해 사건인데요. 이 담당 검사 나창수 검사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1부 줄입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출발합니다. 세상을 경악해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 김양 징역 20년,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았죠. 누구보다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본 담당 검사는요, 결심 공판일 날 울컥 눈물을 삼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 보기 드문 인간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인데요. 나창수 검사, 이 사건의 시작과 1심까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창수 검사의 이야기,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죠. 여러분, 집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 내시죠? 집을 파는 주인도 또 집을 구하는 사람도 양쪽이 다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집 주인에게만 받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받지 않는 그런 어플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그러자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거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하면서 그 업체 앞에가 항의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화요일에 코너 뉴스다학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요, 각 국가의 정상들 이름이 상한가, 하한가에 두루두루 포진이 되어 있던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금요일 인천 여아 살인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 김양 징역 20년, 공동정범 박양 무기징역.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선고가 된 거죠. 그러자 무기징역을 받은 공범 박양이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음과 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담당 검사인데요. 구형 판결문 읽을 때는 울컥하기도 해서 참 보는 이들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나창수 검사 오늘 직접 만나봅니다. 당시에는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이세요. 나창수 검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 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은 사건 구형 당시에도 이미 임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사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손을 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형에 직접 나서셨어요? 예, 그 마지막 재판이 그 김모양 증인신문이 있었고요. 예. 가장 중요한 재판이어서 제가 참석하는 게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소감이 어떠십니까? 사실 1심만 선고되었을 뿐이고 2, 3심이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가 사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부모님이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을지, 그리고 사랑이나 뭐 희생이나 뭐 의연함이라고 할까요? 뭐 그게 어떤 것인지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 검사님도 그러니까 아이를 둔 부모시잖아요. 예. 그래서 더 심경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 피아 어머님 모습은 계속 보셨어요? 수사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증언에 앞서셔서 어머니랑 면담을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면담 과정에서는 어머니께서 저와 면담하실 때는 사실 많이 우셨어요. 사실 어렵게 부탁도 드렸고요. 근데 어머니께서 피고인을 그래서 마주하기 그러시면은 조치를 해드리겠다고 말씀까지 드렸고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피고인을 못할 이유가 없다.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또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아이였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법정에서 어머니가 사실 이게 미연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손이 떠시는 걸 뵀거든요. 그러니까 떠시는 손 꼭 잡고 뭐 울음을 꾹꾹 참으시면서 미연하게 사실은 전화를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그 모습이 좀 더 좀 슬프게 보였습니다. 사실은 어머님이 굉장히 담담하게 의연하고 침착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뉴스로 들었는데 사실은 손을 떨고 계셨군요. 예, 참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처음 알았네요. 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 검사님이 가해자들 얼굴 보시기 힘드시죠? 제가 뭐 가림막이나 다른 조치 해드릴까요? 이것도 권하셨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안 하겠다. 아니면은 피고인을 없는 자리에서 이제 증언을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어머님이 근데 거부하셨지만 막상 그 앞에 서니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분노와 감정이 막 치솟으셨던 거겠죠. 예, 그런데도 울음을 꼭 참으시면서 해서 울면은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아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휴, 그래요. 그런 상황. 사건의 초반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사님. 이 사건 딱 맡았을 때. 뭐 아무리 끔찍한 사건을 많이 맡아본 검사라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제일 믿기 힘든 지점은 뭐였습니까? 이 사건을 일단 받아보고 나서. 일단은 이런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건지, 정말 그 부분이 사실은 저 스스로도 믿기진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이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 이런 생각. 그렇습니다. 그것도 18, 19 소녀들이. 근데 이제 김양이나 박양은 계속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역할극한 거다.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헷갈려가지고 우발 범죄를 저지른 거다. 계획 범죄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이걸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신 근거는 뭐예요? 그 부분은 이제 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것도 그런가요? 좀 추상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김양이 진술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김양의 진술 번복. 재판에서 지시를 했다 번복을 했고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성을 사실은 포기하면 심신미약 부분이 약해집니다. 인정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단은 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 거고 내용 자체가 뭐 재판 과정에서 아마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지원해서 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재판 과정 중이어서 이게 뭐 선입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심에서 이건 더 이상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결국 1심 결과 둘 다 각자 나이에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김양은 징역 20년, 공범인 박양은 무기징역. 근데 박양이 항소를 했습니다. 박양 측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살인을 행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무기징역까지 나오냐. 뭐 말로 그 사람 죽여야지 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살인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아마 그게 지금 김양의 경우에 주범으로 불렸고 박양의 경우에 공범으로 불렸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박양이 공범으로 불렸던 것은 당초 살인 방조로 기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사실은 박양도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됐죠.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제는 김양, 박양 모두 주범입니다. 그래서 둘이 굳이 구별을 하자면은 김양은 실행범, 그다음에 박양은 지시범 정도로 불릴 수 있고요. 근데 실행범과 지시범 사이에서는 형량을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실행범, 지시범. 지시한 게 분명하다면 그건 살인한 거, 실행범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군요, 법적으로는. 그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해서 아니 말로만 했는데 진짜 죽인 것도 아닌데 왜?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군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둘이서 범행을 계획한 후에 그중 한 명이 실제 실행을 맡은 경우라도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1인에게도 실제 실행한 사람이나 동일한 혐의를 물린 것이 공모공동정범이어서요. 실제 실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않는 거군요. 그래요. 인천 여아살인 사건. 이 사건이 소년범 폐지 공방에 사실상 불을 지핀 사건입니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오가고 있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나 검사님 개인, 법조인 개인의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검사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소년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우시군요. 사실 이 사건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럼 일단 제 이 사건 관련된 경험이나 의견을 꼭 공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 의견은 있지만 일단 사건 끝날 때까지는 당사자로서 좀 참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든 게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고 심지어 이제 울먹거린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반응, 국민적인 반응을 보면서는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고 저는 솔직히 뭐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주는 사건인데 검사가 부각되는 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천 여아살인 사건, 초등학생 살인 사건 후에 무슨 부산에서도 강릉에서도 10대 강력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수사하신 분으로서 그 사건 담당 검사는 아니지만 예. 볼 때 좀 다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다른. 예. 저 개인적으로 뭔가 청소년 사이에서 문제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인 부분에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시겠어요? 일단은 재판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어머니 말씀처럼 어머니가 법정에 나오셨던 이유도 그럴 겁니다. 아이가 정말로 보물같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였는지를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도 잊지 않고 이 어머니 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끝까지 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담당 검사 나창수 검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 구하실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얼마나 내셨나요? 최근에요. 이 중개 수수료를 집 주인에게만 받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받지 않는 어플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이요. 많이 화제가 됐죠. 소비자 입장에서야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니까 이게 좋은 일이지만 기존 공인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상당합니다. 아예 이 업체 앞으로 가서 항의 시위까지 벌이고 있답니다. 자, 각각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죠. 먼저 복비를 집주인에게만 받는다는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회사예요. 집토스의 이재윤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어플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건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는 우선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는 집을 구하는, 특히 이제 세입자, 저희는 전월세 중개를 하고 있는데 세입자분들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집을 구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다른 곳들보다 더욱더 투명하게 매물 관련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신청하면은 같이 가서 집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똑같이 일반적인 부동산과 과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공개해놓고 있는 원룸 관련된 정보를 보시고 여기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랑 약속을 잡아서 같이 방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값은 반값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수익이 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회사 앞에서 공인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항의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8월 말까지 강남점에 방문까지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개점 휴업을 했다가 저번 주에 바로 다시 영업을 재개를 한 상태예요. 시위 때문에 아예 휴업까지 하셨어요? 예, 저희가 좀 예상외로 강남점 오픈하자마자 반응과 이제 반대가 좀 저희 예상보다 심해가지고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겠다 싶어서 잠시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어플을 운영하게 되신 계기랄까요? 이유는 뭡니까? 예, 저희는 2015년 7월에 저랑 친구 2명, 셋이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 자취방을 구하고 자취를 하고 있는 그런 대학생의 신분의 입장에서 중개 수수료가 부담이 돼서 제가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으니까 내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해주면 훨씬 안전하게 좋은 집을 구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점 확장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 이유로 어플을 운영하게 되니까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고 반값 복비를 받게 됐는데 기존 공인중개사분들은 주장합니다.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한쪽에만 받는 것, 그러니까 세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안 받는 건 불공정 행위다. 시장에 질서란 게 엄연히 있는데 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이런 행위를 방해를 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을 하는 행위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건 아니라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동을 그 방법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한 상태고 이것도 시장의 선택을 받아서 시장에서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는 시장에 달려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 원리에 따른 거다. 만약 우리가 이게 시장이 적합하지 않고 정말 시장 질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알아서 도태가 될 건데 왜 이걸 억지로 막으려고 하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근데 공인중개업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회사는 온라인 기반이지만 대부분의 공인중개업자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돈을 내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살깎기 경쟁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우리는 생계가 어려워진다. 밥줄 끊긴다. 이런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키는 상도덕 업계의 상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보고 왔는데 이 집 여기서 거래 가능한가 이런 중개는 저희는 금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킬 거는 당연히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동네에 있는 기존의 그 부동산 업체 복덕방에서 202동에 뭐 601호를 봤는데 보고 와서는 이 싼 곳에 와서 스타트업 회사에 와서 저 202동 601호 거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절하신다고요? 저희나 그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미리 말씀을 다 해주세요. 적어도 저희가 다 물어보고 이 집을 뭐 보고 다른 데서 어디 보셨냐. 그리고 만약에 그거 보셨으면 거기가 좋으시면 거기 가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속이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는 여태까지 못 봤어요. 그래요? 다 티가 나게 돼 있고. 티가 나게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까지 고객분들이 하진 않으세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수수료 이제 중개 보수죠. 중개 보수라는 것은 중개 서비스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일 뿐이지 고객이 모두 다 중개 보수가 없다고 해서 무료라고 해서 다 저희한테 와서 계약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개 서비스라는 것은 중개 보수가 중개 서비스의 전부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서비스인 것이고요. 중개 보수뿐 아니라 좋은 집, 좋은 물건과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니 협상해주고 이런저런 그런 서비스들이 다 중개 서비스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렇다고 중개 보수가 없다고 해서 모든 고객들이 저희한테 와서 계약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밥줄 끊긴다라는 것도 좀 부적절한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경쟁인데. 너무 이제 좀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일부분이고 저희는 일부분을 사용을 해 서비스의 발전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기존의 부동산 업계가 어떤 점이 좀 불공정하다, 불합리하다 느끼셨어요? 일단은 이 서비스라는 게 한탕주의에 빠지기가 쉬운. 한탕주의요? 왜냐면은 나한테 계약을 했던 손님이 나를 다시 찾을 확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면 몇 년마다 뭐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마다 집 구하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계속 지역도 바뀌고 뭐 이러니까 이사 다니고 하다 보면 그렇죠. 계속 새로운 곳을 찾게 된다. 돈만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심리에 좀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손님 나한테 어차피 내가 지금 수수료 최대한 계약했으니까 상한 만큼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나한테 최대한 이득이라는 거죠. 다시 오지 않을 손님일 가능성이 크니까 이 손님한테 일단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자. 조금 과하다고 그분이 항의하더라도. 근데 이제 중개업자분들, 기존 중개업자분들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주 있는 거래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2개월, 3개월 계속해서 집을 보여줘야지만 한 건 성사될까 말까 할 정도로 애를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를 다 일률적으로 놓고 얼마 받아라, 뭐 적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 그럼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그대로 발전을 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오히려 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불합리함이 있다면 그럼 다른 방법을 좀 개정할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지금 수수료 요율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저희도 수수료 받고 먹고 사는 입장에서 이 중개보수 요율표 자체가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시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요율 계산하는 요율 그 계산 자체가 전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을 해가지고 환산보증금을 계산하는데 그렇죠. 이 환산보증금 그 계산한 식 자체가 10년, 20년 전 거예요. 현재는 전월세 전환율 자체가 굉장히 그때랑 2배, 3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과 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은 사실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요율에 피해를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우리의 그 사업 전략으로 봐달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적게 받지만 더 나은 서비스, 더 곱하기 2배, 3배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직원분들이 항상 노력을 하고 계시고요. 소비자들 반응은 어때요? 여태까지 다른 서비스, 다른 곳에서 많이 시간을 지체하고 피해를 많이 봐왔는데 여기는 좀 정말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족들 하신다.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회사 집토스의 입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재윤 대표를 만나봤고요. 부동산 중개업자, 그러니까 기존의 오프라인 업체 측에서는 이게 생계를 건드리는 문제다 보니까 반발이 상당합니다. 이쪽의 입장도 직접 들어보죠. 공인중개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에게 복비를 받는 게 아니라 파는 사람 쪽에서만 복비를 받겠다. 이게 이제 새로 생긴 형태의 중개업인데 네네.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영할 만한 일이거든요. 왜 반대하십니까? 일단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소 자체도 생계 문제거든요. 저희들 쪽에도 부동산의 중개 개설 등록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행위를 하면서 또 구토행부에서 정해진 중개 수수료를 양쪽으로 받게끔 돼 있는데 수수료까지 반값으로 된다면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또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기존의 업체들 생계가 달린 문제다. 근데 이제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기업 쪽 얘기는 그 어플 회사 쪽의 얘기는 우리의 사업 전략이다. 우리도 불법으로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니고 법에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좀 덜 벌겠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을 모으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 엄연히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한 논리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큰 마트나 이런 업체들이 재래시장을 근처에 해서 소비자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재래시장을 죽이는 그런 문제와 비슷하지 맥락을 가지 않을까. 열심히 그 조그만 소기업 창업 사업자들을 죽이는 격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스타트업 회사는 그게 큰 대기업은 아니에요. 대형마트에 비교할 정도의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맞는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죠. 수수료를 정당하게 받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뭐 통닭집도 뭐 15,000원 하는데 옆에 갑자기 10,000원짜리 내고 그러다 보면 시장 경제는 계속 발전이 안 되고 침체가 되지 않겠냐. 기존의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형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출혈 경쟁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경쟁으로 갈 거다. 그런데 기존의 시장이 소비자들이 아주 만족할 만하면은 그거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 않을 텐데 좀 문제는 소비자들이 불만이 큽니다. 이게 보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설문조사를 돌려보니까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가운데 80% 이상이 자신이 받은 서비스에 비해서 중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정말로 공인중개사들을 귀찮게 너무나도 일을 많이 시키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많이 도와준 것 같지 않은데 그 내는 금액은 똑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좀 많이 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이제 소비자 입장하고 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하고는 틀리겠죠. 일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계약서만 써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격을 조금 컨설팅 해야 되는 부분. 흥정도 좀 해줘야 되고 중간에서. 입장도 돈에 맞춰서 뭐 대출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또 알아봐서 또 어필을 해주고 또 그 중간 인간관계 중간에 서서 매도 입장도 아니고 매수 입장도 아니고 그 중간의 입장에서 조율을 해주는 게 엄청 힘들다는 뜻이죠. 이 정도를 그러니까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요 정도 요율. 근데 이제 앞에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미 이런 식의 시장 경쟁 원리가 다 적용되고 있는데 유독 부동산 중개 업계에서만 시장 경쟁 원리가 통하지 않는다. 일종의 암묵적인 담합을 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요. 글쎄요, 저도 뭐 그거는 이제 기존의 요율대로 돼가지고 양쪽에서 쌍방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지금 공인중개사
배출해가지고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된 업인데 예. 이거를 그냥 한쪽의 룰을 이거를 바꿔서 굳이 이런 식으로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보다는 정책상으로는 고객들을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마 청취자들이 양쪽의 의견을 듣고 나름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네. 공인중개 스타트업 회사, 어플로 반값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나타나면서 지금 부동산 업계 논란이 큽니다. 오늘 점검해봤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부동산 중개 업체 입장까지 확인했습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분이 밖에서 예. 그 서해순 씨 인터뷰하고 오늘 우리 김광석 씨 유족 측 인터뷰 들으면서 한참 대화 나누다가 지금 들어오셨다면서요. 예, 그렇죠. 어떤 개인적인 느낌인지 한 줄 코멘트 가능합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이런 사회적 사안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저는. 무관심?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 많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약간 이제 뭐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 속에서 너무 오래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찰도 지금 그래서 난감해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도 지금 이철성 청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의지를 보이는 것 같이 하다가 김광석 씨 사망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냐. 왜냐하면 자료도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김광석 씨는 또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렇죠. 지금. 그다음에 이제 대신 뭐 딸에 대한 어떤 방치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뭐 충분히 들여다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마저도 딸도 이제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쉽진 않겠다. 그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평론하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허 소장님. 예, 어제 저 인터뷰 반쯤 봤는데요. 서해순 씨 인터뷰. 예. 그 뭐 좀 짜증스럽고 이래갖고 채널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은 그냥 그래요. 저분이 자녀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잘 케어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어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걸 다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 보여서 아마 따님의 사망이 지금 세간의 의혹처럼 그렇게 뭐 타살이다 이런 건 제가 볼 때 아니더라도 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관리소홀에 의해서 급성폐렴의 어떤 원인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 개인적인 그냥. 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같은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도 급성폐렴을 걸려봤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서 케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애가 어릴 때 감기 동네 병원 다니다가 갑자기 급성폐렴이 악화가 돼서 큰 병원에 갔더니 급성폐렴이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을 부모가 잘 케어하지 않으면은 상태가 아주 나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때 그 자녀가 뭐 10몇 살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애기도 아니고 아주 노인이라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갑자기 급성폐렴으로 이렇게 위독하게 되는 상황도 아닌데 왜 10대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큰 상황인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관리 소홀은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해 달라는 게 김광석 씨 아버지와 형 측의 주장인 거고 아마 경찰도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정농단 사태도 겪으면서 보면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진짜 싫은데 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진짜 좀 뭔가 좀 치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사람들이 가장 센 벌을 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뭐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샀던 인사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법적인 처벌 근거는 딱히 없어요. 뭐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광석 씨 그 부인과 유가족들 간의 분쟁 속에서도 보면은 대충 다들 이제 보면 그래도 뭐 심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게 꼭 수사나 아니면 어떤 처벌로 귀결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 가지고. 그래. 한마디 하시라고 그랬더니 두 분이 이 정도로 좀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잠깐 코멘트 해봤고요. 사실은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더 코멘트해야 돼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진석 의원의 발언. 정치권에서는 뭐 이 주제가 단연 지금 탑 이슈죠. 허성무 소장님. 네네. 부부싸움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데 그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이란 말인가? 박원순 시장.
이게 정진석 의원 발언이거든요. 정진석 의원 발언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 빼고 나면은 다 동의하지 않죠. 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왜 그리 많은 국민들이 슬퍼하고 그때 500만이 조문을 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정치적 탄압이 한 타살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본인 스스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심하셨지만 결국은 그 압박과 정치적 탄압이라고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런 슬픔이 있었던 건데 그리고 그것을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는 말도 나오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지몬미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유행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진석 의원이 그럼 왜 이렇게 말하느냐? 저는 국민 전환용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졌던 수많은 불법적인 국민들을 대한민국을 완전 뭐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법적 책임을 지금 묻게 되는데 그 강력한 국민적 비난의 국면을 이제 돌려보려고 이슈를 덮어버리는 물타기 하려고. 그럼 전형적인 이분도 정치 구단 아닙니까? 그거 모르고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실지 더 궁금해요. 저는 만약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굉장히 좀 어설펐다. 어설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 게 정진석 의원이 딱히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물론 그때 정무수석한 건 맞지만은 측근 그룹을 분류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해가지고 정치적 운명을 완전히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MB맨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무리수를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현역 의원이고 지금 지역구가 탄탄한 입장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뭐 MB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비판을 받는다 해가지고 본인이 정치 여정에 있어가지고 타격 입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좀 메우기 위해 가지고 했다는 거는 좀 억측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발적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 측 정치 지도자로서 박원순 시장이 어쨌든 그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공격 자체를 좀 과하다고 보고 이제 개입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굳이 만약에 진짜 이걸 제대로 방어해보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면요. 기자 불러놓고 아직을 페이스북에다 올려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은. 요즘은 페이스북 정치가 얼마나 유행인데. 신세대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페이스북 정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뒤집어놓고 말하면 이 페이스북 정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나 아니면 박지원 대표 같이 이런 분들 같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워딩 그대로 이렇게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정도 하는 선택적 옵션이지 보통 정치 지도자들이 정견을 얘기할 때 페이스북을 주로 쓰진 않는 게 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올린다고 해서. 그런 의미에서 물타기라고 보기엔 너무 어설펐다. 물타기는 아닐 것 같아. 그냥 우발적인 말실수? 제가 이분 페이스북 제가 친구하고 있어서 아는데 가끔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좀 이슈화가 크게 된 게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된 거고. 좀 저급한 방식이죠.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게 득이 될까요? 정치인은 뭐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분이 뭐 방금 별 관계도 없었고 뭐 구체적인 핵심 접근도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그 정무수석을 했고 이 박근혜 정권하고 약간 다른 게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하고 뭐 부처도 같이 이래 했지만 이 느낌을 보면은 청와대하고 국정원 많이 연결된 느낌이 지금 느낌은 그래요. 그렇죠. 이명박 정부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수석 당시에 자신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방어 논리까지 자기 방어도 있었을 있고 거다. 만약에 이 지금 이제 MB 정권 때의 그런 불법이나 무법적인 이런 일들이 계속 파헤쳐진다면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연장돼서 쭉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끄는 거다. 의도적으로 물타기한 거다. 차단하고 그리고 듣고 보니 또 그러네요. 이준석 최고위원. 저라면 이렇게 한다고 끊기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를 두지는 않습니다. 끊기지 저라면. 않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물타기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끊는다는 의미가 이런데 이제 이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헛발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우리도 벌써 이 이야기를 장시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미 물타기 된 거예요. 된 겁니까? 헛발질이다? 아니다. 헛발질 아니다. 이 두 분이. 아, 그래요. 이 정진석 의원을 저는 상한가 하한가 어딘가에 골라오셨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명단에 없어요. 도대체 그럼 누굴 골라오신 겁니까? 상한가부터 가보죠. 허성무 소장님. 예,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이번 주에 골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준석 의원은 누구 상한가? 저도 트럼프 골랐습니다. 이건 이견이 없죠, 이거는. 아이, 오랜만에 두 분이 통하셨어요. 트럼프로. 근데 이거 지금 하한가 아니고 상한가인데? 예, 물론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전국을 주도해 간다는 측면에서 이제 골랐는데 뭐 사실은 뭐 이제 취임한 이래로 전 세계에 끊임없이 화제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다 나쁜 의미다.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 주에 걸렀느냐? 지난 유엔 연설에서 뭐 거의 뭐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이야기를 했죠. 유엔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국제 평화를 위해서 설립된 조직 아닙니까? 거기서 전쟁을 이야기했으니까. 모든 세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각국의 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고 그 유엔 연설문 작성해준 미국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렇게까지 발언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문했는데 트럼프가 애드립으로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응해서 북한의 외상이 또 유엔 연설을 하면서 아주 또 뭐 거칠게 했죠. 그래서 정신이 없는 수준인데 더군다나 이제 그 지지난 밤 새벽이었죠. 그 비암비 랜스가 우리의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물론 공해상이지만 북쪽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21세기 들어서 처음으로 NLL을 넘어서 지금 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시사점이 큰데 특히 이제 북한 정권에서는 뭐 정말 그 미처 예상하지 못한 설마 저것까지 넘어오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텐데 실제로 넘어간 것은 굉장한 압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어젯밤 11시에 이용호 외상이 뉴욕에서 인터뷰하기로 했잖아요. 했는데 11시 한 45분쯤까지 45분이 늦어졌어요. 제가 다른 방송하면서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준비되지 않은 막 해설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너무 의외 어느 정도였냐면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공해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위적 의미에서 공격할 수 있다. 그렇죠. 대단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선전포고에 대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건 사실상 지금이 전시 상태라고 이제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11시 이후로 이용호 외상의 발언 때문에 지금 전쟁 상태다 한반도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한이 정말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시에서의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 이용호 외상이 그렇게 얘기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내용이 맞는데 사실은 그 어제 그 표현 방식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제됐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유엔에서 연설할 때 이야기하고 어제 그 인터뷰 짧지만 할 때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정제돼서 하는 이야기. 그거 뭔가 그렇습니다. 근데 왜 40몇 분이나 늦어졌는가? 이걸 따져보면은 결국은 북한 최고 지도부가 줬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훈령이. 그렇죠. 이제 그걸 받아서 어떻게 정제되게 발표할 건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런 보시는 조절과 거예요?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유엔 연설처럼 그렇게 막 가는 이야기들을 하면은 이거야말로 바로 전쟁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시다고 보고 이미 트럼프가 선전포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요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이제 그렇게 가기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라 보고 굉장히 정제된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뭐 또 말씀하시겠지만은 주도권을 잡고 간다. 전국의 주도권을 전 세계적으로 확실하게 쥐고 간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자기가 그럴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국내적으로 미국 국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운전대 앉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이 차가 레카 위에 실린 차였다. 그 레카 운전을 지금 레카 운전사 트럼프가 따로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 방송 촬영할 때 보면 레카에 끌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트럼프가 대통령께 문재인 대통령께 약속한 건 다르게 본인이 주도권을 많이 발휘하고 있어요. 너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도권을 발휘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어쩌다 보니 트럼프가 지금 레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운전대 돌려도 지금 우리 마음대로 안 가고 있다. 평화를 30번 넘게 얘기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레카가 가는 방향 위에서 그냥 이렇게 뭐 헤드라이트 꼈다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런데 저는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을 보면서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은 전문으로만 읽어보고 트럼프가 한 연설은 제가 3번 정도 제가 일부러 화면 보면 웃길까봐 화면 안 보고 이제 귀로만 이제 계속 3번 들어봤거든요. 영어 그 자체를. 근데 상당히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오바마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찝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똘똘이 스머프 같은 인상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거의 그 악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 선과 악에 대한 발언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반지의 제왕에 이제 싸우러 나가는 아라곤 모습으로 이렇게 자기를 투영시키고 싶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예전에 그 안에 보면 이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빌 트라이엄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방치한다면 악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은 과거에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얘기하면서 엑시스 오브 이블 얘기하면서 비슷한 뉘앙스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악의 축이 뭡니까? 악의 축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악의 축 발언은 뭐냐면은 전쟁할 나라들을 명시한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보니까 이라크부터 해가지고 여기와는 이제 보니까 군사적 옵션을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이라크를 제일 먼저 얘기했고 이라크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리스트에서 맨 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블랙리스트 맨 위에는 지금 북한이 있는 건데 이게 전 상당히 섬뜩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함의를 과거에 이제 부시의 발언을 연상해 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런데 뭐 재미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레카차에 실린 운전석이다 이렇게. 우리 지금 신세가 그런 거 아니냐? 뭐 실제로 좋은 비유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강과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뭐 언제나 강대국들이 주도권을 더 많이 행사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굉장히 곤란과 어려움을 슬픈 역사죠. 겪었던 게 사실인데 그러나 레카차에 끌려가는 차였지만 브레이크는 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북방 한계성을 넘어서 가는 거에 우리가 묵시적 동의를 했지만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참여 안 했죠. 물론 미국과 우리 간에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 그랬을 거고. 참여하지 않은 게 의도적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비행기가 NLL을 넘어서 올라간다면은 북한의 비행기나 북한의 함정들이 NLL을 내려올 때 넘어서 그때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들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한 번의 전국으로 세상을 끝내는 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길게 영원히 가야 되는데 물론이죠. 이 과정을 길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청와대가 아주 냉정하고 차분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물론 레카의 실린 신세라는 게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운명일지 몰라도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하 소장님.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분석 마치고 하한가로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위원. 하한가. 저는 이번 국면에서 어차피 자영업자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노원구의 상공회의소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자영업 대책을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다가오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최저임금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자영업자들에게는 굉장한 압박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권에서 지금 이것에 대한 완화책을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안보 위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런 게 늦춰지고 있고 따라서 지금 뭐 일부 업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당장 상당한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자영업 기반이 붕괴되는 것이 하나의 경제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너무 침체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요즘 동네 가서 편의점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 식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낫다. 예를 들어 비용이 상승하면은 가격 결정권이 있지 않느냐 식당은. 근데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대로 가격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임금 비용은 확 상승할 것이 느껴지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자영업자 대책이 어느 정도 있어서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여야가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정당에 몸담고 있지만은 가보면 이런 부분은 다들 두려워하고 있으면서도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거의 고래 싸움 하는 느낌이라 가지고 사실 저에게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처럼 보이는데 안보에 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누락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허 소장님? 예, 뭐 그런 이야기 부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요. 자영업자가 언제나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가족 노동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그럼 이제 가족 노동력을 넘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하는 편의업자는 그 자영업자는 편의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이제 본사나 본부에 그 지나친 이익을 좀 줄여서 업주들한테 넘어갈 수 있도록 가맹점 업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분이 잘 되는 그 구조들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치권들이 잘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항상 어려웠다. 항상 어려웠다. 그런 면에서는 안 어려웠던 적은 없다. 정치권이 특단의 대책을 언제나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그런 하소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임금이 이번에 16%가
가까이 오른다는 것이라는 거는 어떤 단일 품목의 임금을 품목이라 놓고 본다면은 비용 상승으로는 거의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이 저도 필요하다 보는 거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저소득 노동자의 수준이 향상돼야 된다는 거는 자영업자분들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급격하지 않느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분간 국가에서 그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대책을 좀 다. 그런데 그게 말이 나왔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불안감이 구체화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과 완급 조절을 분명히 좀 해달라. 이하수 당장 3달 남았는데 다들 이제 뭐가 있겠지 하다가 기다리다가 3달 남으니까 당황하신 눈치입니다.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 자, 자영업자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누구 골라오셨어요? 일본의 아베 총리를 골랐습니다. 트럼프는 상한가인데 아베는 하한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적으로 자기도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죠. 그리고 가족의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실각 위기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니까 자기는 그 어려움을 다 이제 밖으로 돌리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 그런. 아베 역시 국내 정치에 지금 북한 문제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트럼프보다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이 국민을 이용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한미일 3자 회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회담 마치고 나서 일본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맞아요. 보도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누가 주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아베가 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우리도 부인하고 백악관마저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유사한 예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한미 간도 이간질시키고 아베가 중간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국론의 분열 또 문재인의 고립화를 위해서 정밀하게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위기상 불행의 상황을 자기 국내적 정치 일본의 무장화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그걸 잘 아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네요.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해 주셨네요. 허 소장님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자영업자 이야기 길게 하는 바람에 허 소장님이 좀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다음번에는 허 소장님한테 기회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스닥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무 소장, 바른정당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반값으로 받는 앱이 등장해서 오늘 그거 가지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지금도 보내주세요. 전경희님은 요즘 복비 너무 비싸요. 몇 집 보여주고 돈은 몇백씩 받는 거 이거 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는가 하면 4091님은 적어도 5군데 많으면 10군데 20군데까지 보러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수료 받는 게 맞다. 의견들이 들어오네요. 이런 우리 실생활의 문제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또 다루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풀린 것 같아서 특별히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저희는 그냥 일단 지금 사회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승복할 겁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다. 명쾌하게 해명된 건 하나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좀 실망스러운 인터뷰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가수 공호 김광석 씨의 유족 측, 그러니까 어머니와 형 측의 변호사입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문자가 뜨겁게 들어오네요. 네. 워낙 대중들이 사랑했던 예술인의 그렇죠. 죽음과 그에 얽힌 의혹들이기 때문에 청취자 김혜림님은 부검이 핵심 같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부검 소견서를 딸도 그렇고 김광석 씨도 그렇고 그 부검 소견서 보여주고 공개하면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이죠. 서혜순 씨는 왜 그것을 공개하지 않는가? 사실 여기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크게 꼬리길 게 없다 그러면은 보여주면 됩니다. 예, 공개하면 되죠. 근데 이상호 기자도 그 영화에서 결국 부검 소견서 못 본 거잖아요. 봤죠. 예. 이게 핵심인. 나머지는 사실 다 소문인데, 그렇죠. 의혹인데. 예.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예, 그래요. 자,
자, 여러분 의견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는 행간 가죠. 청와대가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이미 보였는데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만 1대1 영수회담을 역제안하면서 5당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이번에도 선언했습니다. 안 나가겠다. 예, 청와대 회동 거부한 홍준표 대표.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홍준표 대표. 지난 7월에도 회동 거부했었어요. 예, 맞아요. 이 7월 16일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G20 정상회의 참석을 한 직후에 야당 지도부와 회동을 추진했었거든요. 예. 그때 홍 대표가 6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FTA 반대했던 일을 끄집어내면서 내가 가서 만나면 서로 얼굴 붉힐 것 같다. 그러면서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간 곳이 이 나홀로 청주 수해 지역 봉사 현장이잖아요. 예. 당시 홍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뱁새가 아무리 제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뱁새는 누구고 황새는 누구예요? 아무래도 다른 야당을. 황새는 본인이시겠죠? 네, 그렇죠. 정치권에서 당시에 독상 받겠다는 얘기냐. 예. 쫌팽이 놀부심보다 막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2달 만에 이루어지는 회동에 또 불참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회동 형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이유입니다. 형식이요? 예. 그러니까 당 비공개 회의에서 송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형식적인 만남이나 보여주기식 만남은 국민을 기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야 5당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석을 하면 최소한 10명 이상이 될 텐데 참석자가. 그러면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쇼통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다자회동이 아니라 1대1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역제안을 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최대한 참석을 하도록 설득하겠지만 정 안 되면 홍 대표는 빼고 회동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7월에 이어서 또다시 청와대 회동을 거부한 홍준표 대표.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르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표가 원하는 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난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국민들 보기에는 뭔가 지금 뭐 북핵 해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머리 맞대고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미지로 만들어지면은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억은 짧지만 사진은 영원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있죠. 정치에서 사진 한 장의 위력 이건 정말 대단하거든요. 국민의 머릿속에 이미지에 딱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글로 막 적어도 그것보다도 그 사진 한 장의 사진이 훨씬 강렬해요. 예, 맞아요.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한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통령과 탁 악수하고 어깨에 나란히 하고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나 대통령하고 맞상대하는 사람이야. 제1야당 대표로서 존재감을 한껏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지율이 지금 워낙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제1야당의 존재감 부실한데 이 사진 한 장으로 내가 제1야당 나야 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요즘식으로 하면 나야 나죠. 그런데 청와대는 자꾸 사당 대표 원내대표하고 함께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난 들러리 서기 싫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 입장은 또 전혀 다릅니다. 협치의 상징적인 장면이 지금 절실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그 절감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더구나 북미 간에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는 안보 불안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야당 지도부와 머리 맞대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청와대 욕심은 그거고.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그림이 다르니까 단독 영수회담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추석이 김현정의 뉴스 쇼. 요즘은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 소개하는 게 제 오프닝의 일상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북한 리영호 외무상의 말입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지 않아도, 즉 공해상을 날아도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뉴욕 유엔 총회장을 떠났는데요. 양측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정말 치킨 게임의 정석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고 김광석 씨와 딸 서현 양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죠. 어제는 부인 서혜순 씨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는데요. 서혜순 씨의 해명을 김광석 씨 유족 측에선 어떻게 들었을까요? 잠시 후에 첫 순서로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말과 말이 맞서는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선전포고 했다. 아니다. 안 했다. 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이제 선전포고를 놓고 공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엊그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의 트위터에서 적었거든요. 그랬죠.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유엔 총회 연설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예. 그러자 리용호 외무상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젯밤 귀국길에 오르기 전에 성명을 내고 이건 명백한 선전포고다. 트럼프가 우리를 향해서 선전포고했다. 그렇죠. 전 세계는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미국이 선전포고한 이상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영공을 넘어서지 않더라도 언제든 쏴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하게 됐네요. 이거는 지난 주말에 B-1B 폭격기가 NLL 넘어서 갔다 왔잖아요. 네. 공해상 깊숙이 북한 근처까지 갔다 온 거를 전제해서 지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의식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선전포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예. 북한의 문제 제기가 터무니없다면서 이렇게 언급을 한 건데요. 예. 이어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북한을 다룰 옵션을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네요. 참 말폭탄, 말의 전쟁 우리가 표현하는데 말의 전쟁치고 참 무섭습니다. 네. 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피의자 원세훈의 검찰 출석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인데 예. 이번에는 정치 공작 혐의로 불려 나오는 겁니다. 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후 2시 원전 원장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국정원이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하고 또 보수단체를 동원해서 관제 시위를 한 사실 등을 확인했거든요. 예. 검찰은 원전 원장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이를 조사할 예정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시절에 박지원, 송영길 의원 등의 정치인 그리고 조국, 이상돈, 장하중 교수 등 정부 비판적인 인사를 대상으로 심리전을 벌인 사실이 어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가 무슨 정보기관이었는지 사찰기관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2시에 나갑니다. 다음 포인트는요. 네, 오래전 일. 경황이 없어서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가 어제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공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각종 의혹을 해명하겠다고 어젯밤 JTBC 뉴스에 출연했는데 오히려 의혹은 더 커지는 모습이에요. 그러게요. 10년 전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 또 남편의 죽음에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 등을 두고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진 않은 채 내내 경황이 없었다, 또 당황했다 이렇게만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납득이 쉽지 않은 발언 또 다소 횡설수설하는 모습에는 듣는 이가 경황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예. 경찰은 곧 서 씨를 불러서 딸의 죽음 그리고 저작권 소송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에 서현 양이 돌연 숨지고 맙니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바로 서혜순 씨였습니다. 경찰은 앞서 2007년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서현 양 사망 사건을 내사 종결한 바 서 있습니다. 씨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다시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오늘 첫 인터뷰는요. 요사이 세간의 관심이 워낙 높은 이슈인데다가 어젯밤 한 인터뷰가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혜순 씨. 서혜순 씨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어젯밤에 입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에 대해서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잘 몰랐다.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좀 재조사해서 밝혀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고소 과정을 제출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병원에서 서현이가 숨진 뒤에 부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부검 2가 있을 것이고 네네. 검사도 있었을 텐데. 네네. 네네. 이게 단순 병사인지 아닌지는 그 부검 과정에서 금방 나오는 거 아닌가요? 두 분도 이런 다양한 면은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이게 그냥 평범한 어떤 일반 과정에서 아이가 성체렴으로 사망했다. 그리고 엄마가 119를 신고를 해서 차량으로 이송돼 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부검 당시든지 그다음 수사기관들이 큰 의심 없이 조금 소홀히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초청하셔서 조사를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부검 소견서를 보셨군요. 그러니까. 부검 소견서는 저희 홈이 아니고 지금 그 형사 화성에 있는 동부서에서 보도 자료 낸 거, 언론에 보도 자료 낸 거를 저희가 보니까 외상이나 약물 중독 흔적이 없어 특별한 산사 점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을.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봤을 때 정말 이때 부검이 네네. 그렇게 급성 폐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검이 됐던 건지 좀 의심스럽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조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네요. 지금 보도 자료밖에는 사실은 이제 본 게 없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번엔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한 부분도 잠깐 짚고 가죠. 그 당시 장례식에 온 지인들한테 서혜순 씨가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리 된 거다라고 말했던 부분. 이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어제 질의를 하자 서혜순 씨는 그 당시 난 어렸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것도 저희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왜곡되거나 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은 처음 한 진술일 거예요. 초기 진술이죠.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 김광석이 사망하고 나서 바로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 말한 답변, 그것이 오직 가장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그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들은 오히려 모순이 된다면 좀 신뢰하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된 거다라는 그 초기의 진술이 오히려 더 신빙성 있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러니까 술 먹고 장난하다 그리 됐다는 얘기는 술을 같이 마시고 두 사람이 같이 마시고 뭔가 장난을 치다가 자살이 아닌 다른 식의 죽음이었을 가능성을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조금 만약에 질문을 하셨을 때 답변이 장난의 의미가 뭔지, 술을 같이 먹었는지 그런 거에 답변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억이 오래돼서 영향이 없어 질문을 받다고 이제 대답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우리가 다시 그거는 왜 그런 말을 했냐를 다시 또 제 반복해서 질문할 수밖에 안 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도 역시 사실은 이제 부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김광석 씨도 역시 사망 후에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유명인이 사망했는데 부검을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 못할 만큼 엉성하게 할 수 있는가? 따라서 부검도 꼼꼼히 했을 거고 거기에서 자살이라고 나왔다면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건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도 부검을 하긴 했는데, 이상훈 기자가 이제 제기한 그 영화 김광석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자살로 보기에는 어려운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볼 때 저희가 부검 소견서를 지금 면밀히 저희가 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데. 부검 소견서. 그 부분을 저희 지금 볼 수 없는 상황이고. 부검 소견서를 사실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의혹이 사큰이라든지, 목에 이제 새겨진 흔적이죠. 줄의 흔적. 줄의 길이가 짧았다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부검의는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이 소견서를 봐야 하는데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저희도 어제 혹시 손석희 아나운서께서 질문 중에 혹시 지금 지금이라도 부검 소견서를 이제 배순 씨가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개를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했는데 그런 질문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 소견서는 부인만 볼 수 있습니까? 정말 서혜순 씨 말처럼 이게 자살이 분명하다면 김광석 씨의 죽음이 지금이라도 부검 소견서를 같이 보자, 좀 보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끝으로 서혜순 씨가 서연이나 김광석 씨 죽음에 대해서 연관이 있을 거다라는 이런 심증을 혹시 어제 인터뷰 보고 더 굳히셨어요?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어제 또 JTBC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다 하길래 본인이 억울한 부분, 그다음에 오해가 있는 부분을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좀 납득시킬 정도 저희한테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조금 의혹만 더 크게 이런 답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아침 논란과 의혹은 더 증폭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고 김광석 씨의 유족 측, 그러니까 형과 어머니 측에서는 어제 인터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김광석 씨 형과 어머니 측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만나보죠.
김성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서혜순 씨의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많이 보신 분들도 지금 공감하듯이 오히려 답변이 조금 불충분하고 오히려 좀 의혹을 좀 증폭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좀 이상했던 부분, 이해가 가지 않았던 답변은 어떤 거였습니까? 딸아이의 죽음을 갖다 10년 동안 경향이 없어서 또 주변에 시댁 식구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알릴 수가 없었다는 이유가 저희는 굳이 상식과 경험식에 비춰봐도 그걸 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하고 대화 나눠보셨어요? 어제 그 인터뷰 후에? 그냥 말을 좀 아끼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 답변이 아니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상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게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어머니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어제 합리적인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다. 충분한 답변을 들은 것 같지 않다. 따로 입장을 낼 것조차 없다라는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왜 아이의 서연이의 사망 사실을 친가에 알리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서혜순 씨는 그 당시 본인의 소송으로 너무 힘들었고 서연이는 장애 1급으로 돌보기도 케어하기도 쉽지 않았다. 사망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고 게다가 그해 4월에는 본인의 부친도 사망하면서 심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시댁하고는 심한 마찰이 있어서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이런 거거든요. 게다가 서연이의 안부를 시댁에서 묻지도 않았고. 답변이 석연치는 않은데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제 그쪽 말을 100% 이해한다 하더라도 소송 과정에 좀 일반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결국 조정 합의를 통해서 결론을 났습니다.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당사자가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서연이가 피고로 돼 있었던 그 사건에 있어서는 아이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조정 합의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아이를 위해서 조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서연이가 어떻게 독하고 손녀로서 살아있음을 전제로 해서 또 그 아이 장래를 위해서 양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는 자체는 경향이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혹은 경황이 없어서 친가 쪽에 알리지 않았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가지만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재판에 있어서는 이 아이가 피고인 재판이 있었기에 재판이 2개가 진행이 됐잖아요. 이제 그중에 하나는 서연이가 피고인 것도 있었는데 서연이와 서혜순 씨가 이것을 재판부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이게 경황이 있고 없고 사이가 틀어져서 이고 아니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이것은 범죄로서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또 담당 변호사님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솔직히 담당 변호사님은 알고 변호사님 해결해서 진행했으면 될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서혜순 씨는 사망 여부를 재판부에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다. 법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 몰랐고 또 사망 여부를 알렸다 치더라도 서연이가 죽으면 그 상속분은 자동적으로 엄마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굳이 사망 사실을 숨길 이유가 나는 없었다. 내가 왜 숨겼겠느냐.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지금 그 말이 조금 저희는 모순 있다고 보는 게 법에 대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데 아이 죽었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어서 본인이 단독 피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어떻게 보면 말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잘 몰랐다면 담당 변호사님한테 아이의 사망 소식을 알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걸 해결했어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지금 김광석 씨 어머니와 형 측에서는 병사인데 사망신고를 늦게 한 차원, 그 차원을 넘어서 단순 병사가 아닐 가능성도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은 급성 폐렴으로 인한 병사라고 했는데 급성 폐렴. 지금 수사기관에서 밝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더라도 병원에 내원했을 때 이미 거의 사망 상태였다. 그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치료 도중 사망했다. 그런데 이제 안민석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사망 상태였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일단 벌써 모순이죠. 후송하는 도중에 사망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119 구급차 낸지 아니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치료 과정이
오징어 숨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의문이 드니까 그 당시에 조사가 철저히 됐다면 그런 부분을 밝혀주시고 만약에 수사기관이 그 당시에 좀 코앞이다입니다. 추석이 코앞인 거하고 홍준표 대표가 회동 거부한 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정치권의 관심은 기승전 추석이에요. 추석 황금 연휴 동안 어떤 여론을 만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추석은 사실은 여론의 용광로잖아요. 그렇죠. 전국의 여론이 다 섞이는 그런 기간. 이번에는 더군다나 최장 열흘 동안 명정 연휴를 쉴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접촉할 기회도 많아지고 정치가 밥상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누가 밥상머리 여론을 잡느냐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들에게 국가적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라는 추석 선물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초당적 협력. 예. 홍 대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최근 안보 불안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럴 때 제1야당 대표로서 핵무장, 전술핵 배치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립각 세우고 안보 무능 부각을 한다. 이게 보수층 여론 잡는데 나쁠 게 없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추석을 코앞에 두고 협력하는 모습, 협치의 모습, 뭔가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 야당으로선 사실은 유리한 건 없다. 여론전에서. 그렇죠. 오히려 쫙 대립성 드는 게 낫죠.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한국당도 패싱당할 수 있다입니다. 요새 패싱이란 단어가 유행이에요. 요즘 안보 불안 상황에서 우리 이제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 빼고 가는 걸 패싱이라고 코리아 하는데요. 패싱 이러는데. 한국당도 패싱당할 수 있는데요. 지금 국회 상황 보세요. 캐스팅 보트는 국민의당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명수 임명동의안 때 절실하게 보여줬죠. 더군다나 국가 안보 위기 상황에 지금 핵 무장론만 고집해서 제대로 된 대안을 또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불 장군 마유웨이 이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 대표도 개인적으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난 7월 영수회담 때 홍 대표가 다음 회동 때는 조건 없이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했었어요. 또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집을 한다면 진짜 민주당과 나머지 3당이 한국당 건너뛰고 국회 운영하는 일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하루 남았어요. 회동까지.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는 좀 한번 참석해서 같이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요. 청와대도 끝까지 설득해본다 그랬거든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내일 아침 만나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새 참 뒤숭숭한 사건 사고가 많죠. 그중에 하나가 인천 여하 살해 사건인데요. 이 담당 검사 나창수 검사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1부 줄입니다. 2부로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세상을 경악해 했던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 김양 징역 20년, 공범 박양은 무기징역을 받았죠. 누구보다 사건을 가까이서 지켜본 담당 검사는요. 결심 공판일 날 울컥 눈물을 삼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참 보기 드문 인간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인데요. 나창수 검사, 이 사건의 시작과 1심까지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나창수 검사의 이야기 오늘 첫 순서로 만나보죠. 여러분 집 사고 팔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내시죠. 집을 파는 주인도 또 집을 구하는 사람도 양쪽이 다 냅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집 주인에게만 받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받지 않는 그런 어플이 나와서 화제입니다. 그러자 기존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거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하면서 그 업체 앞에가 항의 시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 들으면서 이 문제 한번 짚어보죠. 화요일에 코너 뉴스다학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쓱 보니까요. 각 국가의 정상들 이름이 상한가 하한가에 두루두루 포진이 되어 있던데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지난 금요일 인천 여하 살인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범 김양 징역 20년, 공동정범 박양 무기징역. 검찰의 구형이 그대로 선고가 된 거죠. 그러자 무기징역을 받은 공범 박양이 바로 항소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분의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음과 끝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담당 검사인데요. 구형 판결문 읽을 때는 울컥하기도 해서 참 보는 이들 마음을 아프게 했었죠. 나창수 검사 오늘 직접 만나봅니다. 당시에는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이세요. 나창수 검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나 검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실은 사건 구형 당시에도 이미 임사 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말하자면 그 사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손을 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구형에 직접 나서셨어요?